새벽 5시 어스름한 하늘 아래서 골목 끝까지 긁어대는 바퀴 소리가 울렸다. 낡은 폐지 수레를 잡아 끈 남자는 한도윤, 78배 마른 노인이었다. 겨울로 넘어가는 찬 공기 속에서 그의 숨은 작게 흩어졌다. 도윤은 골목길 쓰레기장 앞에 멈춰섰다. 골판지 박스를 하나씩 접어 수레에 올리는 그의 손은 마디가 부어 있었지만 동작은 신기하게도 단정했다.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만이 가진 리듬이었다. 옆집에서 문이 덜컥 열렸다. 빼꼼 고개를 내민 슈퍼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도윤 어르신 이렇게 추운데 벌써 나가세요. 아이고, 습관이 돼서 말이야. 도윤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다시 수레를 밀었다. 그가 떠나자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다. 참 저분은 사는 게 왜 저리 고단한지.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도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출근길 버스가 지나가며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하지만 그의 주머니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의 오래된 USB가 있었다. USB 안에는 주식 지분 서류, 부동산 계약서, 오래된 계좌 내역, 총 207억 원의 재산이 적힌 문서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보지도 않고 다시 깊숙이 넣었다. 그의 표정엔 후회나 미련이 아닌 묘한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윤을 힐끗 쳐다봤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고단해 보인다. 그들의 눈빛엔 늘 비슷한 색이었다. 하지만 정작 도윤은 그 시선들을 즐기기라도 하듯 태연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돈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변하는지. 그는 혼잣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수레를 다시 밀기 시작한 순간 갑작스럽게 허리가 꺾이는 듯한 통증이 스쳤다. 도윤은 수레 손잡이를 꽉 잡고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대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이놈의 몸이 또 이러네. 그는 잠시 버티다가 천천히 몸을 펴고 다시 수레를 잡았다. 아무도 그의 상태를 모르고 아무도 그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다. 오늘이 가족을 시험하는 날들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는 것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폐지를 줍던 중 한도윤은 쓰러진다. 그 모습을 본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를 해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급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응급실 공기가 한도윤의 얼굴을 스쳤다. 의식은 흐릿했지만 들것이 흔들리는 감각만은 희미하게 느껴졌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가족 연락처 아세요? 구조대원이 물었지만 도윤은 반응하지 못했다. 희미한 신음만 새어나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자 구조대원은 도윤의 지갑을 뒤적여 오래된 주민등록등본을 찾았다. 구겨진 종이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가족 연락처 여기 있네요. 그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도심의 카페.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을 쥔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도윤의 아들 한승재. 전화가 울리자 그는 짜증 섞인 얼굴로 네, 맞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놀람보다는 체념이 먼저 떠올랐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죠 뭐. 전화를 끄는 승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주 앉아있던 후배가 물었다. 어떤 일이세요, 부장님? 우리 아버지 또 쓰러지셨답니다. 에이, 괜찮으실 겁니다. 승재는 피곤한 듯 손사래를 쳤다. 괜찮은지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부터 모르겠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러나 발걸음엔 그저 해야 하니까 가는 무거움만 남아있었다. 도윤의 딸 한미정의 집. 미정은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에 의료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미정의 얼굴엔 놀라움보다 곤란함이 앞섰다. 아, 오늘 애들 학교 보내야 하고 남편도 출근해야 하는데. 일단 오빠한테 연락하셨어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아드님께서도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조금 있다가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도 미정은 한참 동안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남편이 묻자 그녀는 짧게 말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대. 당신이 가야지. 나 혼자서.
남편은 뉴스에 시선을 둔 채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잖아. 아들이나 딸이 가야지. 내가 왜 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오래된 피로에 섞여 희미해졌다. 병원 응급실. 승재가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다. 의사는 승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급성 신부전 증상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분들께서 돌보실 수 있으신가요? 승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정도 천천히 응급실로 들어왔다. 두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반갑지도 애틋하지도 않았다. 미정이 물었다. 아버지 상태 어때? 글쎄, 많이 안 좋은가 봐. 둘은 창문 너머로 누워있는 도윤을 바라보았다. 가늘고 마른 몸, 숨소리에 의존해 겨우 움직이는 가슴. 그러나 그들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들이 얼룩져 있었다. 의무감, 피로, 원망,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 그때 승재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러시면서 왜 굳이 저렇게 혼자 사는지 모르겠네. 생활비라도 좀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모르게 했을까?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한테 그럴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결론은 같았다.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의 삶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도윤이 숨기고 있는 삶의 규모와 그것이 앞으로 두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작은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교복 치마에 패딩을 걸친 소녀. 머리를 질끈 묶었지만 여기저기 잔머리가 날린 상태, 급히 달려온 듯 숨을 조금 몰아쉬는 모습. 그 아이는 손녀 한지은이었다. 삼촌, 이모. 지은이 뛰어와 인사했지만 두 사람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너 어떻게 알고 왔어? 미정이 물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어요. 응급실에서 보호자 연락처라며. 할아버지 폰에 제 번호 저장돼 있더라고요. 승재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내 번호를. 네, 가끔 연락했었어요. 승재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처음 알게 된 사실 앞에서 어색하게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지은, 응급실 유리창 앞에 서다. 지은은 말없이 응급실 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도윤. 그의 마른 손등, 잔뜩 줄어든 피부 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골격. 지은의 눈가가 빨갛게 물들었다. 할아버지 왜 혼자 계신다 했더니 진짜 아프셨네. 그녀는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으며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미정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그동안 아버지하고 자주 연락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할아버지가 반찬 해주시면 제가 가져오기도 하고. 말동무 해드리려고요. 혼자 계시니까. 그 순간 승재의 표정에 미세한 불편함이 스쳤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우리한텐 한 적이 없는데.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삼촌, 할아버지가 삼촌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정은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고 승재는 표정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다. 복도 의자에서 서로 다른 마음들. 지은은 병원 의자에 앉아 가방을 축 내려놓았다. 손에는 도윤이 손주에게 보냈던 작은 메시지들이 떠올랐다. 지은아, 밥 먹었니? 감기 조심해. 할아버지 오늘 좀 허리가 아파. 다음엔 같이 산책할까? 학교 생활 힘들면 말해라. 가족 중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들. 그런데도 지은은 그것이 특별함이라기보다 할아버지가 외롭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였다. 승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아, 너 학교는? 오늘 평일이잖아. 지은은 단호했다. 학교보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닌 진심이었다. 그 진심이 복도 공기에서 조용히 울렸다. 승재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보여주는 마음이 그들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의사가 걸어오는 소리. 잠시 후 의사가 차트를 들고 복도로 걸어왔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식 회복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흔들렸다. 지은은 두 손을 꼭 쥐었다. 의사는 덧붙였다. 다만 최근 반복적인 발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누군가 곁을 지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세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가닿았다.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 불안, 그리고 미지의 감정들. 그러나 지은에게는 단 하나였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그 결심이 지은의 눈에 조용히 새겨졌다. 한도윤은 퇴원 준비를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다. 지은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밝게 말한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푹 쉬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도윤은 미소만 조용히 짓는다. 그 눈빛엔 이미 오래된 결심이 담겨 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자식들 한승재, 한미정이 들어온다. 둘 다 피곤한 얼굴이다. 그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아버지, 이제 좀 살만하세요? 집에 가면 금고도 좀 정리하셔야죠. 그래요, 아버지. 유산 문제가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지은이 표정을 굳힌다. 도윤은 손을 가볍게 들어 말한다. 그런 얘기 오늘은 하지 말자. 나는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승재와 미정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 불안해한다. 지은이 도윤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에서 이미 돌아가 버렸다. 역시 너밖에 없구나. 지은이 죽을 떠오고 도윤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다. 호흡은 약해졌지만 표정은 편안하다. 도윤은 손을 흔들어 지은을 옆에 앉히게 한다. 그리고 작은 나무함을 건네준다. 이거 열어라. 지은이 열어봤을 때 안에는 금고 열쇠와 함께 도윤의 친필 유언장이 들어있다. 전 재산 200억 전부를 지은에게 남긴다.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 지은은 나를 살렸다. 지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커요. 저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도윤은 손을 들어 지은의 말을 막는다. 돈은 마음 준 사람에게 가야 한다. 넌 내 마지막 가족이었다. 지은의 눈물이 떨어진다. 그 순간 도윤의 손이 한번 크게 떨리고 힘이 빠져간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도윤의 호흡이 멈춘다. 지은은 도윤의 손을 꽉 잡은 채 흐느낀다. 한승재와 한미정이 급하게 달려온다. 둘 다 표정이 굳어있다. 유언장 어디 있어? 금고 어디 있는데? 아버지 계좌랑 땅 문서도 있었을 텐데. 지은이 조용히 금고에서 꺼낸 유언장을 건넨다. 승재와 미정은 기대감에 붙는 눈빛으로 봉투를 뜯는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유언장 전부 지은에게 상속.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떻게 해? 저 애가 아버지 등 꼬신 거지. 아버지가 우리보다 저 애를. 지은이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할아버지는 늘 외로우셨어요. 두 분이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들의 표정엔 진짜 후회가 담겨 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후 지은은 도윤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할아버지, 저 잘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아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마지막이 따뜻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널 사랑한단다.